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병원을 한참 지나 낯선 골목이었어요. 오래된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지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고 순자를 휠체어에 옮겼어요. 동작은 거칠었습니다. 순자의 팔이 휠체어 손잡이에 부딪혔어요. 아, 순자가 신음했지만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골목 안쪽으로 밀었어요. 건물 사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지은이 순자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쉬세요. 제가 곧 다녀올게요.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집에 가자.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무거웠어요. 가만히 계세요. 금방 올게요. 지은이 돌아섰습니다. 순자를 남겨두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딸각딸각딸각. 그리고 차 문 닫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사연 등불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이른 아침 순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75살 노인의 손은 이미 세월의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지금 이 떨림은 달랐어요. 부엌 찬장 앞에 서 있던 순자는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금속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싱크대를 움켜쥐었어요. 찬 스테인리스가 손바닥에 닿았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뇌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혈관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새어나와 뇌 조직을 압박했어요. 순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점점 기울어지고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가빠지는 것만 느껴졌어요. 어머니,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순자가 싱크대를 붙잡은 채 쓰러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순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순자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입에서 침이 흘러나왔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람? 두려움? 아니면 다른 무엇? 순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은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어요. 목소리는 급박했지만 얼굴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순자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귓가에서는 기계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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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 소리였어요. 산소 마스크가 순자의 입과 코를 덮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얼굴에 닿아 있었어요.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차가운 링거액이 혈관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흰색 천장, 형광등,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실루엣. 혈압 180에 110, 맥박 불규칙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CT 촬영 준비하세요. 의사의 지시가 이어졌어요. 순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어요. 입술을 움직이려 해도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무력한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 남았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상태였어요. 들것이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복도를 지나 CT실로 이동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순자는 형광등을 세며 정신을 붙잡으려 했어요. CT 기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도넛 모양의 기계가 순자의 머리를 감쌌어요. 윙마이너스 하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의사들이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 이야기했어요. 순자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30분 후 순자는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 면담실에서 50대 초반의 남자 의사가 며느리 지은을 불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뇌출혈입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뇌 안쪽 작은 혈관이 터졌어요. 다행히 출혈량이 많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가 CT 영상을 보여줬어요. 회색빛 뇌사진 속에 작은 흰 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반드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물리치료, 언어치료, 그리고 주기적인 신경과 진료. 최소 6개월은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지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의사는 잠시 지은을 쳐다봤어요. 환자의 상태보다 비용을 먼저 묻는 보호자를 본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순간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겁니다. 다만 재활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오늘 진료 끝나면 지은이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다른 곳에서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른 곳이요? 집으로 모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익숙한 환경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은 얼른 대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처방전을 끊어주며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 관리가 중요해요. 스트레스도 피하셔야 하고요. 지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는 날,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3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얇은 가디건만 걸친 채였어요. 지은이 순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순자는 힘없이 뒷자리에 기대 앉았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조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차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 편의점, 약국, 버스 정류장. 하지만 차는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은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순자가 가까스로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어머니. 곧 도착해요. 지은은 짧게 대답했지만 여전히 순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15분, 20분, 30분.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 가는 방향이 아닌데?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병원을 한참 지나 낯선 골목이었어요. 오래된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지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고 순자를 휠체어에 옮겼어요. 동작은 거칠었습니다. 순자의 팔이 휠체어 손잡이에 부딪혔어요. 아, 순자가 신음했지만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골목 안쪽으로 밀었어요. 건물 사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지은이 순자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쉬세요. 제가 곧 다녀올게요.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집에 가자.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무거웠어요. 가만히 계세요. 금방 올게요. 지은이 돌아섰습니다. 순자를 남겨두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딸각, 딸각, 딸각. 그리고 차 문 닫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빌라벽, 녹슨 철문,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아무것도.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나를 여기에 두고 갔을까? 순자는 알았습니다. 지은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어요. 골목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저렸어요.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순자의 입술이 파랗게 변했어요.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졌어요. 끝내 며느리 지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어지러웠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이대로 또 쓰러지는 건 아닐까? 순자는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쓰러졌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지던 그 느낌. 세상이 기울어지던 순간. 이대로 죽는 건가?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 아들 우진을 낳고 키우며 보낸 세월, 손자 희아의 웃는 얼굴,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여자가 보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친절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자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가족분은 어디 가셨나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요. 순자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혼자 남겨졌어요. 며느리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는 순자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어요. 네, 여기 어르신이 혼자 계신데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보호자 연락처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자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전화번호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우진의 전화번호를 말했습니다. 여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순자 어머님 아드님이신가요? 네, 제가 어머님을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지금 신림동 골목에 혼자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하고 놀란 목소리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바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분 후,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급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리고 우진이 뛰어내렸어요. 40대 중반의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이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는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걔가 날 거기 두고 갔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뒤에서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42살의 지은은 헐레벌떡 달려오는 척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나 봐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안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한참 찾았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어머니가 안 계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은이 순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습니다. 내가 날 여기 두고 갔잖아.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떨렸어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뇌출혈 때문에 일시적인 인지장애가 올 수 있대요. 헷갈리셨나 봐요. 며느리가 일부러 그럴 리가 없잖아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걱정만 가득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눈빛은 전혀 없었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믿고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중년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세요. 빨리 집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이 여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순자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간병인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전문 간병인이거든요. 우진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간병인 김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 뒷자리에 순자와 지은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진은 운전하며 백미러로 어머니를 계속 쳐다봤어요. 순자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담요를 덮어주며 살뜰히 챙기는 척했지만 손끝이 약간 떨렸고 눈동자는 잠깐 창밖을 스쳤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버리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54평 아파트. 1년 전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정든 집을 팔고 함께 이사 온 아파트였습니다. 우진이 어머니를 부축해 현관까지 데려왔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우진이 물을 따라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마셨어요. 어머니, 제가 달게 전복 넣고 보양식 해드릴게요. 날씨도 추운데 얼마나 떠셨어요. 지은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순자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3일 후,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에도 24시간 보호자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날 골목에서 만났던 간병인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미숙 간병인님이시죠? 저 그날 어머니 구해주신 분 아들입니다. 아, 네. 기억나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아직 많이 불편하세요. 간병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이 순자의 집에 왔습니다.
간병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여자였어요.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미숙이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제가 어머니를 뵙고 마음이 너무 쓰였어요. 앞으로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한쪽에서 지은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우진은 회사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했습니다. 집에는 순자, 지은, 그리고 간병인 미숙만 남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숙이 순자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어요. 부드러운 죽과 반찬들, 순자의 상태를 고려한 음식이었습니다.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숙이 준비한 식사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반찬을 이렇게 많이 차려서 주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다 드시지도 못할 텐데. 밥도 아주 조금만 주세요. 미숙이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식사량이 적으시면 회복이 늦어져요. 어차피 곧 못 드실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네한테 뭐 그렇게 신경을 써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은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은은 아무렇지 않게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냉소를 띤 웃음을 지었어요. 거실에서 순자가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켰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출근한 직후였습니다. 지은이 순자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미숙은 복도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빨리 좀 낫거나 아니면. 지은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분명했어요. 순자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미숙은 주머니 속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 할머니를 반드시 지켜야 해.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내가 있다면 괜찮아. 그날 오후 미숙이 순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가 미숙을 바라봤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미숙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며느리분이 하시는 말, 행동, 전부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순자는 미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고마운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악행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순자의 손이 미숙의 손 안에서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눈앞에 흐릿하게 스쳐가는 기억들이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2020년 3월 벚꽃이 지던 봄날이었습니다. 남편 박재일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들 우진과 며느리 지은,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참석했어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화장되어 작은 유골함에 담겼습니다. 순자는 그 유골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장식장 위에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순자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남편이 늘 앉던 소파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반세기를 함께 산 사람이 이제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읽는 남편, 저녁이면 뉴스 보며 투덜거리던 남편, 밤이면 나란히 누워 잠들던 순간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그때 순자의 눈에 책상 위 편지 봉투가 보였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 겉면에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순자에게. 순자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통장 2권과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예금주는 박순자였어요. 5억 5천만 원.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세어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또 다른 통장을 펼쳤어요. 6억 원. 총 10억이 넘었어요. 순자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급히 붙잡았어요. 여보, 이게 뭐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겠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안하구나. 먼저 가서. 나는 내가 혼자 남을 걸 알고 있었어.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의사가 언제 갈지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준비했어. 내가 혼자 남아도 힘들지 않도록. 이 돈은 내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전부야. 순자야, 잘 들어. 아들 우진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 며느리 지은에게도 말하지 마. 이 돈은 오직 너만을 위한 거야. 아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나 없이는 힘들잖아. 이 돈으로 내가 편하게 살아. 나중에 나이 들어 혹시라도 요양원 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요양원은 절대 가지 말고 이 돈으로 고급 실버타운 가. 그리고 병원 가고 싶으면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약속해라, 순자야. 이 돈을 내가 지켜. 내 삶을 내가 지켜. 아들이 뭐라고 해도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절대 이 돈을 내주지 마.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사랑한다, 순자야. 50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는 내가 편하게 살아. 편지를 다 읽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아들에게는 알리지 마.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마.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떠올랐어요. 8년 전 우진이 지은을 데려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어요. 어머니하고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말투가 차가워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도 며느리의 이중성을 알아챘던 걸까요? 며느리의 본 모습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약속할게요. 순자는 통장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침실로 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겨울 이불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여보, 걱정 마요. 내가 잘 살게요.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결연함이 보였어요. 당신이 남긴 마음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혼자라도 내 삶을 지킬 거예요.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우진이 며느리 지은과 함께 순자를 찾아왔어요.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차를 내왔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순자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우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랑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순자는 차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도 너무 걱정돼요. 지은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집 24평하고 엄마 집 34평을 팔면 54평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은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어요. 우리 집 시세가 3억, 엄마 집이 4억. 합치면 7억인데 54평은 6억 5천이에요. 나머지 5천은 인테리어 하면 딱이에요. 지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함께 살아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우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은 달랐어요. 반짝거렸습니다. 54평 아파트에 대한 욕심이 보였어요. 순자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돈을 내가 지켜. 내 삶을 내가 지켜.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우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응. 함께 살자. 지은이 손뼉을 쳤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순자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진과 지은이 순자를 쳐다봤어요. 순자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반드시 내 이름으로 해야 해.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미소가 굳었어요. 우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내 조건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집 팔아서 이사 가는 건데 당연히 내 명의여야지. 안 그러면 이사 안 해. 우진이 지은을 쳐다봤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지은이 억지로 웃었어요. 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 명의로 할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남긴 걸 지킬게요. 한 달이 지나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54평 아파트 25층 거실에서 공원이 보이는 집이었어요. 이사짐 차가 도착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동안 순자는 새 집 거실에 서 있었어요. 넓었습니다. 34평 집에 2배 가까이 되는 크기였어요.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 거실은 환했고 베란다는 넓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지은이 순자를 안내했어요. 안방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있고 화장실이 가까운 방이었어요. 고마워, 지은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억지스러웠어요. 이사 첫날 저녁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지은이 저녁을 차렸어요. 삼겹살에 쌈채소, 된장찌개. 어머니, 피곤하실까봐 미리 다 차려놨어요. 드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봤어요. 우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넓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지은도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했어요. 아들과 함께 있고 넓은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남편이 남긴 통장과 편지를 숨겼어요. 이불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원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방 한쪽에 놓았어요. 여보, 봐요. 우리 넓은 집으로 이사 왔어요. 순자가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당신이 남긴 거 잘 지킬게요. 약속했잖아요.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새 침대는 부드러웠고 방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살아.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순자는 몰랐어요. 이 평화가 겨우 2달밖에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며느리 지은의 본 모습이 곧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폭풍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 지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외출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지은아, 어디 가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일 때문에요. 이른 새벽에? 네. 프리랜서라 시간이 불규칙해요. 지은이는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울만 보며 립스틱을 발랐어요. 아침은 어머니가 알아서 드세요. 저 늦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희야 깨워서 아침 먹이고 어린이집 좀 보내주세요. 지은이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딸각. 문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지은이는 새벽에 2번 나갔어요. 프리랜서 일이 저렇게 이른 시간에 있나? 순자는 의심스러웠지만 해외로 출장 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소파 쿠션을 정돈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75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나간 지 5시간 만이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네, 오늘 빨래 다 하세요. 제가 피곤해서 못할 것 같아요. 순자는 세탁실을 봤어요.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야 어린이집 3시에 데리러 가시고요. 희야는 4살 손녀였습니다. 우진과 지은의 딸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저도 일해야 해요. 어미님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아니면 제가 일 못하게 할래요? 그럼 우리 집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할게. 지은이는 대답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베란다로 들어온 순자는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손빨래를 했어요. 이불 커버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렸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순자는 벽을 짚고 서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오후 3시가 되었어요. 순자는 희아를 유치원에 데리러 갔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린이집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아침부터 쪼그려 앉아 빨래를 했더니 무릎이 아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희아가 앞서 뛰어갔어요. 희아야, 천천히. 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습니다. 4살 손녀인데도 빨랐어요. 손녀를 따라 뛰는데 숨이 차고 순자의 다리는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후,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순자는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갔어요. 컵을 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은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아들이 출장을 갈 때는 새벽에 나가고 평상시는 아들이 출근하면 나갔어요. 일주일에 4~5번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시키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주세요. 창문도 닦아야 할 것 같은데요. 희야, 목욕도 시켜주세요. 순자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아이 돌보기. 70 넘은 노인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지은의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뭔가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독촉장.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채무자는 오지은이었고 금액은 6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서류 한 장을 훑쳤는데 손이 떨렸어요. 온라인 카지노 이용 내역이었어요. 손실액만 2,300만 원이 넘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박을 했구나.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세요, 어머니? 지은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서류를 놓았어요. 아니, 청소하다가. 지은이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제 방에 왜 들어오세요?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지은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자가 본 걸 알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셨죠?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셨네요. 왜 남의 서류를 허락도 없이 보세요. 지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희아 때문에 이혼도 못할 텐데 마음만 아플 거예요. 그럼 저희 가정도 무너질 거예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일어나거라. 며느리가 순자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이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나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올 거예요. 순자는 손을 빼려 했지만 지은이가 놓지 않았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요. 이자라도 갚아야 해요. 순간 아들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남편이 남긴 돈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에게는 알리지 마. 며느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못 줘.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릎을 꿇었던 지은이 일어나면서 태도가 돌변했어요. 왜요? 어머니 돈 있으시잖아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가진 재산은 집뿐인데 팔아서 이 아파트 사는데 보탰잖니. 지은이가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알겠어요. 지은이가 돌아섰습니다. 방문을 3개 닫았어요. 쾅!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침에 순자를 보면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걸면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시키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어머니, 오늘 바닥 전부 걸레질 하세요. 이불 빨래 다 하세요.
희야 하루 종일 봐주세요. 제가 나가야 해서요. 순자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54평 아파트는 너무 넓었어요. 걸레질만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순자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거기 안 닦으셨네요. 지은이가 바닥 한 귀퉁이를 가리켰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순자는 지은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이의 눈은 차가웠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다시 하세요. 제대로. 순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산지 9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의 마음과 몸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작은 잔소리와 끊임없는 지적, 사소한 요구들은 하루하루 순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점점 반항할 힘조차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어느새 약하고 힘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눈을 뜨자마자 마음 한켠이 텅 빈 듯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굳어지고 말은 작아지고 손끝은 떨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을 깨닫고도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착하고 다정했지만 며느리의 그림자가 늘 함께였고 그 그림자에 순자의 의지와 활력은 서서히 잠식당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구박과 긴장 속에서 순자는 조용히 몸을 움츠리고 마음을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순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무기력한 노인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순자를 하인처럼 부렸어요. 어머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조였습니다. 존댓말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무 눈치도 챌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말해볼까 고민도 했지만 잘 살고 있는 자식 괜히 사이만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우진이 없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순자를 불렀어요. 어머니, 이리 와요. 순자가 거실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순자를 쳐다봤어요. 돈 생각 좀 해봤어요? 지은아,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어. 지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안 주실 거예요? 응, 못 줘. 지은이가 일어섰습니다.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불편해지실 거예요. 뭐, 제 말 이해 못하세요? 지은이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겁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돈 안 주시면 여기서 편하게 못 사실 거예요. 순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위협하는 거니?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무서웠어요. 밥도 어머니 혼자 챙겨 드세요. 빨래도 청소도 전부 어머니가 하세요.
이제부터 하실 일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지은이가 순자를 밀쳤어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요. 지은이가 순자에게 속삭였어요. 아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아들 앞에서는 아주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아주 잘할 테니까.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후로 순자의 일상은 더욱더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해 먹었어요. 김치에 밥 한 그릇. 온종일 일했어요. 빨래, 설거지, 걸레질, 희야 돌보기. 며느리는 다 해놓은 반찬을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했어요. 밤이 되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아들 우진은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잦았어요. 한 달에 20일은 해외로 출장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제 상황을 더욱 알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순자가 무거운 이불을 들다가 휘청거렸어요. 으악! 이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도 함께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후후. 숨이 가빠졌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순자는 벽을 짚고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1년 사이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밥 먹고 것도 눈치를 줘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집안일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제 밥그릇을 빼사 싱크대 하수구에 그대로 버리기까지 했어요. 결국 체중이 7kg나 빠졌어요. 얼굴이 해골처럼 야위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순자는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뇌 안쪽 작은 혈관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순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쓰러졌어요.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은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에는 놀람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지만 순자는 몰랐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순자를 구할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순자의 눈이 감겼습니다. 부엌 바닥에 쓰러진 75살 노인. 1년 동안의 학대와 고통, 모든 것이 이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버려졌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병원과 멀어져 버려진 골목, 휠체어에 혼자 앉아있던 순간, 며느리가 떠나버린 뒤의 공포와 절망.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순자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순자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다 보니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던 온화한 순자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순자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순자가 한참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때 간병인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미숙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못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미숙이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차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제 곧 끝나요. 순자가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 다 준비됐어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미숙 씨.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몸은 약하지만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아들 우진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미숙이 전화로 급히 불렀습니다. 우진 씨, 지금 집으로 와주세요.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거실에는 순자와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 급히 물었어요. 미숙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우진 씨, 이거 보세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이 보였어요. 순자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순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순자의 핸드폰에 동영상 버튼이 눌려 우연히 녹화된 장면이었습니다. 돈 내놔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돈 있는 거 다 알아요. 더 험할 꼴 보기 싫으면 돈 내놔요. 화면 속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정말 돈이 없어. 지은이가 순자를 밀쳤습니다. 순자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빨리 돈 내놓으세요. 우진은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숙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빨리 안 닦아요? 제대로 닦으라고요. 지은이가 순자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쪽에서 4살 희아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 닥쳐. 내 방으로 가. 우진은 태블릿을 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었어요, 엄마.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실이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어. 지은이가 너한테는 다르게 굴었으니까. 우진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진 씨 영상이 더 있어요. 총 23개예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야지. 같은 날 저녁, 우진이 며느리 지은을 불렀어요. 여보, 거실로 좀 나와. 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편한 옷을 입은 상태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거실에는 우진과 순자, 그리고 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그렇게 무섭게 봐요? 우진이 아내 지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지은은 순간 휘청했어요. 여보, 왜 이래요? 미쳤어요. 어떻게 날 때릴 수 있어요? 우진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앉아. 지은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우진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지은이가 순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 밀치는 장면, 욕하는 장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제가 잠깐 화가 나서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순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화를 낸다 해도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화가 아니라 나를 향한 무시였고 학대였어.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진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경찰에서 얘기해. 지은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에게 매달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박 중독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치료받을게요. 제발. 우진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 지은이 순자에게 무릎을 꿇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이제 너의 연기는 끝났어.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난 죽어도 널 용서할 마음이 없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사흘 후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숙과 우진과 함께 경찰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건물, 경찰서라고 쓰인 간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는 복수겠지만 나에게는 다시 사는 일이야. 이렇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민원실 창구에 여자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학대 신고하러 왔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천이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순자 75세, 가해자는 오지은 42세, 며느리. 피해 내용 폭언, 폭행, 금전 협박, 방치. 순자는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미숙이 준비한 영상 파일, USB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사 일정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순자는 아들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3개월 후 7월, 재판이 끝났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도박 중독 치료 명령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였습니다. 우진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순자는 아들과 손녀 희아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 아파트, 순자의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순자, 우진, 희아, 그리고 미숙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미숙은 이제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희야가 순자에게 반찬을 건넸어요. 고마워, 우리 희야. 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희야가 순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웃어요. 나도 매일 기도했어요. 할머니 아프지 말라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이제 웃어야지. 순자가 희야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다시 내 삶을 걷고 싶으니까. 우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아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순자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파트 앞 작은 정원을 걸었어요. 휠체어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짚고 있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오른쪽 다리가 아직 불편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미숙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왔어요.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순자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따뜻한 햇살. 오랜 시간 멈춰있던 내 삶이.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바람이 불었어요. 순자의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자유롭다는 느낌,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순자는 다시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정원 끝에 벤치가 있었어요. 순자는 그곳에 앉아 쉬었습니다. 미숙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덕분이에요, 미숙 씨. 아니에요. 어머니가 강하셨던 거예요. 순자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정원을 바라봤어요.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어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 아들의 보살핌, 손녀의 미소, 미숙의 도움, 모든 것이 순자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75살이라도 몸이 아파도 상처가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햇살이 순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어요. 감사합니다, 여보. 순자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나 다시 살아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